자, 이번 시간에 먼저 우리가 취득의 범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 과점 주주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죠. 과점 주주.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첫째, 비상장 법인만 해당이 되고, 과점이다 그러면 몇 프로 초과 소유해야 된다? 50% 초과해야 된다. 두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긴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쓰면은 비상장 법인만 해당이 되고 몇 프로? 50% 초과해서 소유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과점 주주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건 집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냐면은 우리가 저 대기업들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대표이사 회장이 몇 프로 갖고 있고 부인이 몇 프로 갖고 있고 자식들이 몇 프로 갖고 있죠. 그래서 합산해서 대주주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과점주주 똑같습니다. 주주 한 사람하고 또는 유한책임사원 몰라도 돼요. 주주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의 배우자,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합산해서 몇 프로 초과하면 과점주주라 하죠? 50% 초과.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과점주주들이 아니라 과점주주냐?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과점주주고요. 두 번째, 과점주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느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로 출발했다. 요거죠. 법인 설립 시다. 설립 시에 50% 넘었다는 건 금수저란 얘기죠. 이 회사 내가 설립한 거예요. 따라서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회사는 뭘 내야 되죠? 법인세 내야 되죠. 따라서 설립할 때 과점주주로 출발하면은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뭘 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따라서 설립 시 과점주주면 취득세 내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설립 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조금 지나면서 주식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과점주주가 됐다. 이럴 땐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됐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 시는 취득세 내지 않고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설립 후에 조금 사다 보니까 50% 초과했더라. 그럼 취득세 내야 됩니다. 해보자. 설립 시. 근데 재밌는 건요, 금방 하겠지만 설립 시는 과점주주는 자기 거래에서 취득세 안 내고 과점주주가 아니면은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안 내요. 따라서 설립 시는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 몇 사람 있어? 그래서 여기다 해드릴게. 그리고 정리 다시 할게요. 요거예요. 2018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시 갑이라는 사람이 60% 소유했다. 그럼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과점주주인데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해가요? 노노노. 요번에는 설립 시 40% 소유했다. 그럼 40%면 과점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설립 시는 과점주주도 안 내는 거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또 안 내는 거고 설립 시는 무조건 안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노노노. 반응이 없어서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이어지기 전에 한 가지만 밑줄 쳐드리고 할게요. 118쪽 괄호 4번 나온 거 있죠?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요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 얘기인데 지문이 너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괄호 읽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뒤에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세 번째 줄 끝에 을 취득
마지막 줄에 한 것으로 본다. 뜨문뜨문 돼 있죠. 괄호만 빼고 읽으면 이어집니다. 괄호만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법인의 주식 또는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괄호 세 번째 줄 끝에 괄호, 이거는 별 표시 하나 해두세요. 항상 오늘 몇 번 나옵니다. 법인 찾았나요? 법인 무슨 시에? 설립시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설립시 과점주주란 얘기죠.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말 이해가요?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못 찾은 분 많은 것 같아. 세 번째 줄 끝에 괄호가 나왔죠. 법인 이렇게 된 거.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설립 시는 취득으로 안 보는 거고 설립 후에 조금 사다 보니까 50% 초과했더라. 이럴 때 내야 되겠죠. 좀 이따 해줄 거예요. 그 다음 3번 똑같은 거예요. 3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1번 의 있죠. 요 의 나온 것은 금방 괄호 4번 밑줄 친 거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또 해야 돼요? 나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괄호 2번 과점주주 개념은 금방 설명했죠.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줄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세 번째 줄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들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과점주주다 얘기하죠. 3번 과세요건. 요거 과세요건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 그죠? 설립 후. 두 번째 줄 또 나왔어요. 만일 법인 어떨 때? 설립 시에 발행해서 과점주주가 될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박스가 나왔죠? 동그라미 쳐요. 설립 시 X, 설립 이후에 과세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밑줄 비상장 법인이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 가나요? 에? 그 다음에 괄호 5번부터 해드릴 텐데 요거예요. 잘 보면 요거예요. 이렇게 보면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10억을 취득을 했어요. 얼마 취득했어요? 10억.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60%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누구 거나 똑같아요? 갑의 거나 똑같죠.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의 60%가 갑의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 과점주주라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인이 부동산을 10억을 산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갑이 결정한 거란 얘기죠. 따라서 세법에서는 잔인하게 취득세를 2번 걷습니다. 이중과세 성격이에요. 뭐냐면은 법인이 부동산 10억 취득했으면 10억 곱하기 세율 해갖고 세금 내야죠. 법인이 사왔으니까 당연히 법인이 취득세 내야죠. 이해가요? 그런데 과점주주 너도 세금 내라 이거야. 다만 과점주주는 10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분율에 대한 것만. 그럼 10억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 몇 프로? 60%, 6억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누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하니까 2번 걷는다는 얘기죠. 법인 명의로 한 번 내고 과점주주도 내고 이중과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다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지분율,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분율만큼 내게 된다. 요거 얘기죠. 그것이 119쪽 괄호 5번 과세 범위에 보면 박스 나온 거 있죠? 과세 표준은 법인의 부동산 가액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다 계산할 게 아니라 곱하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분율.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낸다고 그랬죠? 60%만. 그러니까 2번 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문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요 지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최초부터 나오는데요. 밑줄 치세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뒤에 120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다음 121쪽에 동그라미 3번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요거죠. 자 해볼게요. 자 2018년 설립하면서 몇 프로 보유합니까? 40%. 과점주주 아니죠?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다음 2018년 여유자금이 있어서 15%를 취득을 했습니다. 몇 프로? 그럼 연결된 거예요. 한 법인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됐죠? 55%면은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세법은 잔인하게 걷습니다. 요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안 거둔 거예요. 될 때만 호시탐탐 기회 노린 거죠.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모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모두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5%. 밀린 거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55%까지는 앞으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했다가 2019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5%를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됐죠? 60%라는 것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맞죠? 그런데 작년에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여기까지는 세금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만 과세가 된다는 것. 증가분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 그래서 모두 몇 프로까지 세금 낸 거죠? 60%까지 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 다음 2020년에 돈이 필요해서 20%를 매각을 했어요. 팔았어요. 그럼 요거 몇 프로 남겠죠? 40%.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매각이니까 취득세와 아무런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돼요? 이제 두 가지 사례 들어갑니다. 2021년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몇 프로를 갖다 샀느냐? 몇 프로 살까요? 속삭이지 마라. 내 맘대로 할 거예요. 16%를 갖다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죠? 56%가 됐죠.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어떻게? 다시가 된 거죠. 다시 과점주주였으면 과거를 비교해야 돼요. 과거에 나 보니까 몇 프로까지 세금 냈던 남자야? 60%. 근데 지금 과점주주는 됐습니다만 몇 프로뿐이 안 돼요. 과거보다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비교해서 증가분만 과세가 돼요. 나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야? 60%. 56%는 과점주주는 됐지만은 증가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필요 없죠. 요게 사례 1. 사례 2. 요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돼지꼬리 날라갔고 2021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몇 프로 살까요? 내 맘이요. 누가 20%라고 했어. 확 꽂힐 거예요.
자, 취득하면은 요건 없는 거니까 몇 프로가 된 거죠? 60%? 너무한 건가? 에이, 그런 내가 고치려고 그랬어요. 30%니까 몇 프로 되겠어요? 70%가 됐죠.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거와 비교하라고 그랬죠. 과거에 몇 프로까지 냈던 사람이야? 60%까지 냈던 사람이야. 몇 프로 늘어났죠? 그럼 증가분만 과세하니까 몇 프로? 10% 과세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가요? 이게 거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나온 겁니다. 아, 그럼 요걸 정리하면은 요거예요. 네 가지 합니다. 따라해봐요. 설립시, 최초, 이미, 다시, 네 가지 사항. 여기까지가 과점주주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밑줄 안 쳐드릴 거예요. 에? 쳐드릴까요? 이분 말씀 드리려고 쳐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럼 다들 실력이 되신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그게 121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설립시, 최초, 이미, 다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1쪽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자, 요건 지워도 될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지우든가 말든가 표정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얘는 또 나오죠.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납세 의무자에 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지워놓고 출발할게요. 납세 의무자. 자, 해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요거죠. 사실상 취득자. 바로 이거죠. 사실주의니까 사실상 취득자가 되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명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죠. 명의랑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얘기해야 돼요. 다모는 누구 겁니까? 나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명의는 딴 사람 걸로 돼 있어도 그 사람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냐는 얘기죠. 이게 세법입니다. 그럼 사실상 취득자, 명의와 관계없다. 끝. 이거 알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래 형태별로 그때그때 사실상 취득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죠. 요거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납세 의무자는요, 시험 지문에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뭐 이러고 필요 없습니다. 지문에 찾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상속이 나왔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죠. 그럼 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남이는 상가를 받고 2남이는 아파트를 받고 3순이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으면은 받은 사람이 상속세도 내고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럼 상가는 누가 내요? 1남이. 아파트는 2남이. 땅은 3순이. 왜 그걸 외워요? 다른 걸 외워야지. 이건 뭐하러 외워? 쓸데없는 건 잘 외워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얘네가. 그렇잖아요. 외우지 마라. 얘네가.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됐어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러죠? 요 사람을? 그러면 얘네가. 그러면 누가 되죠? 상속인 각자. 여러 명이니까. 이해가요? 시험 이거예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맞나 틀리다 찾는 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로 요게 17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문제 하나가 나왔는데 종합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각 단원에서 하나씩 대표를 끄집어낸 거예요. 납세 의무자에서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 1년 동안 배웠잖아요.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된다. 그대로 시험에 이번에 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얘가 나올 필요 없으니까 상속은 우리 받을 것도 없고 물 건너간 거야. 그렇죠? 작년에 얼마나 땡큐겠어요. 표정이 꽤 어려운데 이런 표정이 상속은 상속인 각자. 우리 대화들이 왜 자꾸 이런지 몰라요. 그죠? 2주에 한 번씩 해서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신탁재산. 신탁재산 이걸 하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신탁 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탁재산 나오기도 하는데 쉬워요. 신탁이 뜻이 뭐죠? 신탁.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죠. 그럼 계약은 맺어야 돼요. 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관리가 도대체 안 돼. 왜? 나는 부자니까. 그럴 경우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죠. 야 신탁회사야 내가 상가를 살 건데 네가 한 3년만 관리 좀 해줘. 수수료 넉넉히 줄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신탁계약이죠. 그럼 계약을 맺으면 신분이 바뀌죠. 갑이라는 사람 부탁을 했으니까 누가 되죠? 위탁자. 요 사람은 오케이 부탁을 받았으니까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나요? 그러면 당연히 상가는 누가 취득한 거예요? 갑이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누가 내는 거예요? 갑. 갑을 뭐라고 얘기하죠? 위탁자.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나오면 위탁자, 상속이 나오면 상속인 각자. 걔네가 낸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문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주택 조합이 취득을 했어요. 누가 취득했어요? 조합이 취득을 했어.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누구 용으로 조합이 샀느냐? 이 용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는 거야? 조합원 내는 거죠. 요 말이 꼭 나온다는 얘기죠. 조합원용이 아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죠? 조합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합이 샀지만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누가 되는 거죠? 조합원. 조합원용이 아니다. 그럼 누가 돼요? 조합이 취득세 내는 거죠. 누구 용으로 샀냐가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조합이 나오면은 조합원용이냐 아니냐 요것만 구별하면 답이 할 수 없이 나오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요거죠. 제가 중장비 대여업체를 하고 싶어요. 중장비 대여업체 요걸 우리가 한국말로 시설 대여라고 얘기하죠. 시설 대여. 그러면 중장비 대여하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일단 내가 사야 되겠죠. 그런 다음 빌려줘야 되니까. 여자분이 많아서 중장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관광버스 놀러 다닐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벚꽃놀이 할 때도 됐고요. 다음 주부터 슬슬 시작이죠? 그럼 공부 안 하죠? 꼭 분리하면 대답 안 하는 거 똑같아요, 전국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관광버스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빌려줘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과를 다니십니다. 그럼 기계가 비싸죠. 그럼 내가 그거 대여 사업하고 싶어요. 그럼 그 기계를 사다가 빌려줘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 누가 내야 되죠? 내가, 업자가 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설 대여업자라고 얘기하죠. 요 말이 나오고 답은 요거란 얘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렌터카 중에서 국산은 안 쓰고 외제차만 대여하려고 그래요. 그럼 외제차는 외국에 있으니까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수입을 해야 되겠죠. 수입을 할 때는 내가 직접 수입을 할 때가 있고 업자가, 그렇지 않고 무역업자의 위탁, 부탁을 할 때가 있죠. 따라서 외국에 수입을 할 때는 업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역업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콕 찍어서 누구라고 하죠?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낸다. 그럼 요게 답인데 이게 답이 되기 위해선 요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번에 나오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요건 다 지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만 거, 관광버스. 내가 관광버스를 샀어요. 그런데 내가 마케팅 능력이 없어요. 그럼 명의를 누구한테 올려놓죠? 여행사다 이걸 명의를 올려놓죠. 등록을 시켜놓죠. 그리고 내가 오달 받아서 운행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떼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명의는 여행사, 또 뭐가 있어요? 덤프트럭 같은 것도 내가 사가지고 지입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명의가 운수업체로 돼 있건, 아까 명의랑 관계없다고 그랬죠. 명의가 운수업체로 돼 있건 여행사로 돼 있건 관계가 없죠. 그 자동차를 누가 대금을 지급하느냐. 할부다 그러면 할부계약서에 있겠죠. 매달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누가 될까요? 차값을 주는 자가 되죠.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량, 쉽게 해서 취득 대금을 지급하는 자. 이건 원래 잘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위해서는 명의가 나오겠죠. 명의가. 뭐 여행사로 명의가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된다?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 명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입차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입차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자, 요거 나오죠.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빼고 선박의 종류 변경이 있죠. 간주 취득 배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2018년 농지가 택지로 개발이 됐다. 그럼 올해 지목이 변경됐죠. 가액이 늘어나죠. 누구 거예요? 갑의 거니까 누가 취득세 내요? 갑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변경이 나오면은 뭐가 되느냐? 변경 시점에 누가 됩니까? 소유자가 된다. 아주 쉽잖아요. 변경이 나오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놈 아까 얘기했죠. 과점주주. 비과점주주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점주주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죠. 부대설비가 나옵니다. 해보죠. 부대설비. 이거는 저기 부대시설이죠. 딸려있는 시설. 요게 제일 편하더라고. 강의하다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건물을 갖고 있어요. 주유소를 크게 합니다. 공터가 있어요. 공터는 내가 쓰려다가 친구 을을 끌어들였어요. 야 을아, 나 주유소 하는 거 알지? 공터 있는데 네가 여기에다가 자동 터널 세차장 있죠? 정신없는 거. 요거 네가 돈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해. 빌려줄게. 그럼 요걸 설치한다는 것을 가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요. 가설. 딴 사람이 부대시설을 가설해도 세법은 얘를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러한 부대 설비들은 자 설치하는 것도 쉽지만 철거도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3천만 원 들여 설치한 다음에 이틀 한 다음에 이거 나 적성에 안 맞아 철거할래? 그럼 취득세 떼먹히겠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돈 들여 설치했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못할 사람 갑에게 취득세 의무를 줍니다. 그럼 갑은 주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주된 건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체구조부라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체구조부. 따라서 이 부대 설비는 딴 사람이 돈 들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왔죠. 아니죠? 그럼 누가 됩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얘도 시험에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얘가 답이거든요. 얘가 지문에 나와요.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나오나? OX 문제예요. 한번 들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부대 설비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하나 더 할게요. 더 죽겠네. 부대 설비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어디서 X소리가 나왔어? 날 죽여. 이거 긴 거 더운데 그냥 한참 했는데 2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요 말이 꼭 나온다는 얘기죠. 아주 노골적으로 날 힘들게 만들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가설한 자냐 이놈이냐. 그러니까 지문에 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고도 X 그러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요게 단골 메뉴였었거든요. 또 어딜 본다 하면은 야외 수영장에 보면 내가 수영장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놀고 있어서 야 들어와서 매점 시설 네가 해놓고 네가 해봐. 또는 탈의장 네가 한번 운영해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아니면 이거 뭐죠? 이거 튜브 대여 좀 한번 해봐. 이럴 때 그 매대를 설치했어도 누가 취득세 의무가 있다? 나 수영장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개념 이해가요? 그래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 나오길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도 X 틀리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다거든. 납세 의무자. 이건 뭐 밑줄 안 쳐드려도 되겠죠? 그죠? 122, 123 파란색 굵은색 나와 있죠? 그게 답인데 그게 지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빨리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와 관계 있다 없다? 상속은 누가 된다? 신탁재산은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아니면 말도 이제 못해요. 시설대여는 뭐가 되죠? 시설대여업자. 수입은 그 다음 명의와 관계없이 취득대금 지급한 자. 지입차 얘기하면 되죠. 오케이? 그냥 넘어가고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변경이 들어가면은 변경 시점의 소유자. 과점주주는 무조건 취득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대 설비는 가설한 자가 취득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끝.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오늘부터 기도 한번 할까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이거 나오면 쉽지 않아요? 아니죠. 그래도 X 할 거예요. 그게 124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요?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면 세법은 어떤 사람이 그죠? 세법은 어렵고 외워야 된다.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실무식으로 이해식으로 접근하면요 외울 거 몇 개 없어요. 뭐 아까 세율 숫자 외우라고요? 외울 게 없어. 몇 번 하면 그냥 돼요. 숫자가 똑같은 게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세법을 어떤 사람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은 다 천사예요. 한번 해봐. 그거 따두면 좋아. 중개사 공부했다가 몇 번 떨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하지마. 그거 어려워. 그거에서 뭐해? 요즘 문 닫는 데도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재미를 본 분은 천사예요. 해보라고 권하고 꼭 하라고. 괜찮아. 그거 해라고. 그렇지만 공부를 해서 실패를 봤다든가 주변에 실패 본 사람을 많이 보고 공부 자체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막 합니다. 그 뭐하러 해? 어려운데. 고시야 고시. 겁을 주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사가 많아요? 악마가 많아요? 그렇죠. 오케이. 바로 그거야. 악마가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여러분 주변엔 악마들이 많아요. 악마들이. 근데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장모님이 따라 그런대요. 장인어른이 부동산을 옛날부터 했는데 자격증이 없대요. 그래서 조건 걸은 거예요. 사위가 따면은 장모가 1억 주기로. 장모가 돈이 많대요.
광주분인데 식당도 크게 한대요. 추어탕집 뭐 유명한 데 있다면요. 저보고 집에다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식사하시래. 그걸 또 어떻게 가서 식사 놓고 나 누가 보내서 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 정도로 순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이 부동산을 해서 재미를 봐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장모가 천사가 돼가지고 따라 그럼 1억 주겠다. 동기부여한 거죠. 그럼 해야죠. 근데 본인은 공부하기 싫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돌아가는 거죠. 또 한 분은 또 하나는 젊은 친구인데 엄마가 붙으면 엄마가 부동산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들 보고 네가 따면 5천만 원 주겠다. 두 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도 공부를 싫어해. 참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자식이나 이렇게 사위들은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뭐가 다 어울린다는 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도 누가 저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뭐 1억을 준다, 5천을 준다. 그러면 올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표정이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표정이면 곤란하죠.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아빠가 따라고 그러고 22인가 23인가 그러는데 아빠가 따라고. 왜 그러냐? 아빠가 자격증 따고 지금 하고 있대요. 가족끼리가 소원이라고. 남 손 타니까. 좀 남이면 남을 손 탈 때가 있죠. 신경 쓰이고. 응? 그러니까 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천사, 주변에 천사분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1억 준다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참 그런 게 지금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짠하죠. 그 딸내미는 잘해요. 23살인데 애가 성실하게 잘해. 몸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딸 수는 있죠. 근데 과연 아빠랑 같이서 처음에 많이 부딪히겠죠. 그죠? 같은 일에서 만나면. 또 남편이 하면은 저기 차 사준다는 사람 없어요? 여기? 혹시 없어요? 이번에 붙으면 차 사준다고? 없어요? 빨리 벌어서 나 차 사달라고 그래요? 그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해야죠. 가족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요. 그죠?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되면 늦게 와서 밥 차려줘 막 그래요? 아우 오늘 한바탕 해버려. 그러면 안 돼. 도와줘야죠. 애들도 도와줘야 돼. 엄마가 공부하면은 지가 알아 차려 먹고, 그리고 엄마 공부할 때는 그냥 대신 빵 사다 그냥 혼자 방에서 먹고. 왜냐면 덜그럭덜그럭 소리 예민하니까. 그죠? 근데 그 정도 배려 안 하고 엄마가 열심히 문제를 저 학개론을 푸는데 막 계산 문제가 안 풀려서 열받아 있는데 엄마 밥 줘. 걔 인생 끝이요 그는. 지금은 막 웃죠? 이렇게 웃으면서 하세요. 시험 다가와서 집안 박살내지 말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꼭 붙어갖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소원이 뭐예요? 남편 월급 받아서 가져온 돈은 쓰기가 눈치가 보인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랬대. 그게 참 내가 벌어서 눈치 안 보고 한번 쓰고 싶다는 게 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의 그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돈이 많으면야 뭐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자, 갑자기 숙연해졌어. 그죠? 124쪽에 보면은 5절 취득식이 나와 있죠? 취득식이라는 것은 요번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독립 문제가 나왔어요. 따라서 연속 출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취득식이라는 건 나중에 요약할 때나 문제 풀 때 한두 번 해볼 겁니다. 우린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낫죠? 안 나오는 건데 정신없이 해봐야 뭐예요? 나 과감하지 않아요? 우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될 놈부터 잡아야지. 안 될 놈 뭐하러 신경 쓰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아주 안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비중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겁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 거기는 안 쳐다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기할게요. 취득 시기에서 한 문제, 독립 문제.
그 다음에 세율 중에서 세율이 3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 나왔어요. 얘들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세율이라 하더라도 3개가 다르니까. 그래서 세율은 다 할 거고요. 하나 문제 나온 거는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X, 세율 중에 요거 X,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범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하나 줄여드렸어요. 취득 시기는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28쪽의 과세 표준인데요. 얘와 얘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과세 표준에 관한 것을 여기다 해볼게요. 출발할까요? 과세 표준. 우리가 아까 공식을 배웠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산출세. 그러니까 또 취득세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진해서 신고하면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죠. 몇 프로 내는지 알아야 실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해보죠. 과세 표준. 얘를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인데 약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해보죠.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뭐 대표적인 게 매매가 되겠죠. 돈 주고 사온 거. 돈 주고 사왔을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 수, 공, 판, 장 하고 법률이 나옵니다. 요 6개가 나와 있으면 6개가 나와 있으면 뭘 정하고 요거 이외인데 우리가 콕 찍어서 시험에는 개인간 거래가 나옵니다. 개인이 나와요. 해보죠. 개인간. 개인간이다 그랬으면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취득 당시에 가액대로 뭘 해줘야 돼요? 신고해주면 인정이 되죠. 예를 들어 10억에 샀다. 그럼 10억대로 신고하면 되죠. 이러면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러면 우리가 세법 공부할 필요도 없죠. 사온 대로만 해준다면.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가액을 모르겠죠. 2번째,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3번째는 뭐냐? 신고를 했는데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했어요. 시가 표준이라는 말을 배워야 되겠죠. 해보죠.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의 미달.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은요, 지방세를 거들라고 그래요. 재산세 걷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기준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결정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요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나 그 다음에 공시지가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준되는 금액. 요건 어디 들어가면 나오죠? 인터넷에 위택스나 이택스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집값이 나오죠. 여러분 올해 재산세 다 많아졌습니다. 왜? 기준 가격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 재산 보유세 강화한다 나오죠. 보유세 그대로 놔도 세금은 확 올라갑니다. 왜? 시가 표준액이 다 올라갔으니까. 요건 누가 결정하냐? 1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걸 누가 발표를 하느냐? 시장군수가 발표합니다. 몇 월 달에? 3월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현수막 많이 붙여 있죠. 2018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이렇게 돼 있죠. 이게 4월 3일까지 돼 있는 건데 보셨나요? 다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가 봐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죠. 따라서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에 미달이 되면은 최소한 시가 표준액은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걸 5억에 다운 신고했어요.
시가 표준액이 7억이에요. 그러면 신고가액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10억에 신고했다. 그럼 얘보다 높죠? 그럼 얼마로 잡죠? 10억으로 잡으면 되겠죠. 꼭 비교해야 됩니다. 해서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어떤 금액이 되죠? 어떤 분은 높은 금액 그래요. 장롱 위에 돈 숨겨놨다고. 미안합니다. 해서 개인간이다 그러면 항상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무엇과 비교해야 됩니까?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지문은 매일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이 129쪽 1번 일반적인 경우 있죠? 1번 원칙. 취득 당시의 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신고한 가액. 2번 예외는 지문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꼭 찍어 알아두세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일 때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것. 그럼 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10분간 쉬겠습니다.